이 집과 내 재산은 전부 선이에게 남기겠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2층 주택.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벽돌 담벼락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입니다. 마당 한편에는 김정순이 심어놓은 고추며 상추가 자라고 있었죠. 80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정수는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을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아침 햇살이 마당에 스며들 무렵 2층에서 아들 박영수가 내려왔습니다. 55살의 영수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해왔고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영수가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 대신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죠. 영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한선이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2살의 선이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장 좌판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죠.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어머님 진지 차려드려야죠. 선이가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마당 청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죠. 선이가 밥상을 내려놓자 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말이었죠. 선이는 다시 부엌으로 나와 남편 영수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영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선이는 조용히 반찬을 집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죠. 말없는 식사, 말없는 일상.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안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난 뒤 선이는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가방에 돗자리를 챙기고 파란 앞치마를 둘렀죠. 영수는 회사로 출근했고 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 어딘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당연히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거라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었으니까요. 며느리란 원래 그런 거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선이의 굳은 손을 볼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미안함이 밀려왔죠. 정수는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시장에 도착한 선이는 좌판을 펼치고 하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손님들,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들. 선이는 웃으며 응대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선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대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남편 영수는 어머니 편만 들었고 어머님 정수는 며느리를 하인 대하듯 했죠. 하지만 선이는 참았습니다. 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이는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선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구름처럼 그냥 흘러가는 걸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걸까? 저녁 무렵 선희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좌판을 지키고 돌아온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고 어깨는 결렸죠. 그래도 선희는 씻지도 않고 곧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고 정수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선희는 그저 두 사람의 빈 그릇을 채워주기만 했죠. 밥을 먹던 정수는 문득 며느리 선희의 손을 힐끗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영수는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은퇴 후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거든요. 선희는 설거지를 하고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진 가족.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또 답답해졌거든요.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아들 영수에 대한 걱정, 며느리 선희에 대한 묘한 감정, 그리고 자꾸 약해지는 자신의 몸.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 선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가스불을 확인하고 불을 끄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선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곧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깊은 잠이었죠. 영수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재테크 관련 자료를 검색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영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이 집, 그리고 자신의 미래. 영수는 당연히 자신이 모든 걸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평온한 듯 보이지만 어딘가 불편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정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선희는 끝없는 희생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영수는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부엌에서는 어김없이 선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거실로 나오자 선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병원에 잠깐 다녀올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간다고 하면 따라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시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생계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은 정수는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죠.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런 걸까? 죽음에 대한 생각,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 병원에 도착한 정수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정순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정순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간 정순은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정순의 차트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 증상은 어떤지, 가슴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순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정순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받는 동안 정수는 묘하게 긴장되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야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정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되는 걸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1시간쯤 지났을까? 정순의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간 정수는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혈관도 좁아져 있고요.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든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정리할 일이 있으시면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의사는 돌려 말했지만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정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0년을 살았으니 이제 그럴 때도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을 뿐이었죠. 병원을 나온 정수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아직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영수도 퇴근 전이었습니다. 정수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오래된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저 장롱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집문서, 통장, 도장. 정수는 천천히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집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증거였죠. 정수는 집문서를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힘들게 마련한 이 집.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정순 혼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당연히 아들 영수에게 줘야 하는 걸까? 정수는 통장도 꺼내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이것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득 며느리 선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한 선희. 하지만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집 사람이었죠. 정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리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해두라는 말. 정수는 봉투를 다시 장롱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희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수도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수가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시대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기검진 받았어. 별일 없대. 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반찬을 집으며 어머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지만 선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정수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든 큰일이 날 수 있다는 말. 정리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하라는 말.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이 문제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병원에서 들은 말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문서와 통장을 꺼내보는 일이 잦아졌고 재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깊어만 갔죠.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선희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이 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요즘 은퇴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영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귀는 남편의 말에 쏠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혹시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수의 질문에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니?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냥 미리 알아두면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준비? 무슨 준비? 정순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영수의 속마음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외아들이니 당연히 집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는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영수는 얼버무리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영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것 같았습니다. 욕심. 그렇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영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선희는 설거지를 하고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이불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집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구나.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만 탐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한편 영수는 2층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 얼마나 할까?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영수의 머릿속은 온통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실 요즘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주식 투자도 실패해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절실했습니다. 영수는 당연히 자신이 모든 걸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외아들이니까요. 며느리한테 줄 리는 없겠지. 당연히 내 거야.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차갑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왜 저렇게 날카롭게 쳐다본 걸까? 영수는 불안한 마음에 노트북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선희가 설거지를 끝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앉아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갈라진 손톱. 3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남편이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 선희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재산을 물려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재산에 자신의 몫은 없다는 것.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일까? 선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선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아들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득 장롱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내 집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집을 정말 영수에게 줘야 하는 걸까? 정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다시 장롱에 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희는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정순이 불렀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려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님. 너, 이 집에서 살면서 힘들지는 않았니? 정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선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다시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의 어색함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영수는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고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오간 뒤로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정수는 다시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롱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줘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정순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재산 문제가 신경 쓰여 자꾸 눈치를 살폈고 정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갔습니다. 선희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희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골목길을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한 선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님 정순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선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선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문득 선희의 손을 봤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온 탓에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이 왜 그래? 정순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손을 내려다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짐이 좀 무거워서 그래요.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지친 걸음걸이.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선희가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이 집을 지켜왔다는 것을. 하지만 정수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줘야 하는가, 며느리도 생각해야 하는가. 고민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저녁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던 영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은퇴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재산 문제로 고민이 많더라고요. 영수의 말에 정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영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정리해주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 영수는 요즘 돈 문제로 더욱 절박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퇴직금도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았고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영수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선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지만 오늘따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일까? 가족이 아니라 하인일까? 선희는 가슴속에서 울분이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남의 집 사람이니까요. 선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정수는 안방에서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내 집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아들. 정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문득 며느리 선희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그 빨갛게 부은 손. 거칠고 갈라진 손.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 정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선희는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하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며느리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영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수는 집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소중하고 며느리도 불쌍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지만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눈치채서는 안 되니까요. 선희는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정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말없는 식사였습니다. 영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선희는 조용히 반찬을 집었습니다. 정수는 밥을 먹으며 며느리의 손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오늘도 선희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희가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야, 오늘은 좀 쉬지 그래. 선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선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가야죠. 선희는 얼른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 문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건강.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수는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아들 영수가 직원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담보대출은요? 제 명의 자산은 없지만 어머니 명의 집이 있는데. 어머님 명의라면 어머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현재 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직원의 말이 이어졌지만 정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빚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영수가 왜 빚을 졌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문서와 통장. 정수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영수에게 이걸 주면 안 되겠구나.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빚 갚는데 다 써버리게 뻔했습니다. 이 집도 팔아치울지 모릅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아들인데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줄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보세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정순의 질문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은행에서 자신을 본 걸까?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왜요? 그냥.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정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안도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선희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선희야. 네, 어머님. 선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수는 선희의 거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정순의 한마디에 선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놓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어머님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저녁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선희는 조용히 반찬을 집었습니다. 밥을 먹던 영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정수는 숟가락을 들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집이랑 재산은? 당연히 제가 물려받는 거죠. 영수의 노골적인 질문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고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게 궁금하니? 당연하잖아요. 저는 외아들이고 며느리는. 영수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영수의 말에 선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영수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 그것만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가 그렇게 중요하니? 당연하죠. 혈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며느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이에요. 영수의 말에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제 삶을 버렸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장 좌판을 지키며 돈을 벌었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게 피보다 가벼운 겁니까? 선희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 며느리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선희는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어쨌든 제가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영수는 그 말을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식탁에는 정순과 선희만 남았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며느리를 너무 홀대한 걸까? 정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선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족. 정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벌어진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영수의 차갑던 말투, 며느리 선희의 눈물,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족의 모습.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선희를 너무 홀대했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 늘 차갑게만 대했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정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고 오래된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일기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선희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정수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 젊고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집안일은 서툴다. 밥도 서럽게 짓고 빨래도 제대로 못한다. 단단히 가르쳐야겠다. 정수는 그 글을 읽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또 실수를 했다.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만들었다. 야단을 쳤더니 울먹이더라. 하지만 며느리 교육은 엄하게 해야 한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정순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일기 속의 자신은 며느리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늘 엄하게만 대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일기를 읽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간다고 한다. 집안 살림에 보태려고 좌판을 시작한다더라. 고맙다고 말해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다.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니까. 정수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도 선희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몇 년 뒤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한다.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예전처럼 예쁘지 않다. 하지만 일은 부지런히 한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정은 주면 안 된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 속의 자신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정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희야, 미안하다. 정수는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선희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선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느린 동작. 선희도 이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희야. 정순이 불렀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려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울어서 그런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순의 질문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힘들었을 거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30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해줘서.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해줘서.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선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내가 너무 몰랐어. 정수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그 손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선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수는 거실로 내려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뭐 하세요? 영수가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희는 다시 아침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일 때문에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영수는 밥을 빨리 먹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영수가 나간 뒤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선희야, 너 오늘은 시장 안 나가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가야죠. 한 번쯤 쉬어도 괜찮아.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정순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선희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선희가 나간 뒤 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내 집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결정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수는 집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선희에게.
정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정수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정수는 마침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너희 둘을 불렀다. 정순의 목소리에 영수와 선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재산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정순의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들었어. 심장이 많이 안 좋대. 언제 갈지 모른다고 했어. 정순의 담담한 말투에 선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으셔야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치료해봤자 소용없대. 나이가 나이인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뜻을 분명히 밝히려고 한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문서와 통장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집과 내 재산은.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부 선희에게 남기겠다. 정순의 선언에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번쩍 들어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그대로야. 이 집과 내 재산은 모두 선희 앞으로 넘긴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인 제가 왜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까? 영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넌 나의 아들이다.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정수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어. 내 삶을 함께 짊어진 또 하나의 딸이야. 말도 안 됩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요. 영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하니?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함께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세월로 맺어지는 거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영수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던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도 안다. 영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니. 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이 집을 주면 빚 갚는데 다 쓰고 집도 팔아치울 거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래도 전 아들이잖아요. 영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냈어.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다 처리했다. 영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영수야,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선희에게 줘야 해. 선희가 그럴 자격이 있어. 정순의 단호한 말에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집도 아니니까요. 영수는 소리를 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희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영수 씨 몫입니다. 아니야. 이건 내 몫이야. 정수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너는 이 집을 위해 내 삶을 다 바쳤어. 나는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라도 내 희생을 인정하고 싶다. 어머님. 선희는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서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순이 말했습니다. 선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영수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물건을 던지는 소리. 영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얼마 뒤 영수가 큰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순과 선희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영수야. 정순이 불렀지만 영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수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어머님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언젠가는 영수도 이해할 거야.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그 봄을 정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가 아침 준비를 하러 어머님 방에 들어갔을 때 정수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영원한 잠이었습니다. 선희는 어머님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신호음이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선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영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1시간쯤 지나 영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영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듯한 어머니의 모습.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던 죄책감,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 후회, 그리고 어머니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선희는 방 한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와 선희는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정순의 영정 사진이 놓였고 국화꽃이 가득 놓였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영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선희는 묵묵히 영수를 도왔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빈소에는 영수와 선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려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영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영수의 사과에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재산만 탐냈어요. 어머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사랑했던 거예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영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한테도 너무 못됐어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영수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에요. 영수는 선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라 영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집에 계속 살아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뜻이니까요. 선희는 영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 동안 쌓였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의 관이 운구차에 실렸고 영구차는 천천히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마지막까지 남은 건 영수와 선희뿐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정순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 안에 담긴 어머니. 영수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희도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영수와 선희는 정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장롱을 열자 낡은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일기장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선희에게 건넸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어머님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줘서.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대하지 못해서. 선희야, 너는 내 진짜 딸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야. 이 집을 잘 지켜줘. 그리고 영수도 용서해줘. 영수는 철없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야. 선희야, 다시 한번 말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진짜 딸아. 편지를 다 읽은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수도 편지를 읽고는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정순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두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영수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을 잘 지켜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 씨도 이 집 식구예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정순이 남긴 집에서 살았습니다. 영수는 가끔 찾아와 어머니 제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순이 심어놓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마당에 나가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심으신 꽃들. 선희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희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야, 고맙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영수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진 속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영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그래도 후회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남겨진 건 희생을 보상받은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아들의 통곡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세월로 맺어진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